좀 어려운 얘기 하나 해도 돼요? 아니요. 아, 하지 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나와야 된다 여기. 그렇지. 설학 시간 먼저 테니스 얘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홍상훈 기자가 문영배 재판관이 테니스를 그때 잡았다는 것은 이미 그때 결론이 나 있었다 이렇게. 왜냐하면 복식을 신청했는데 복식은 본인이 죽는 거 이외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미 알고 있었다. 3월에. 그 이제 제가 저 테니스 대회를 다니거든요. 아, 테니스 대회를 다니고 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테니스 선수고 그래서 테니스 동호인들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있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래서 갑자기 오늘 새벽 3시에 내가 깼어요. 네. 12시에 자려고 하다가 3시에 깨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그거 테니스 지금 대회 취소했나 안 했나? 주제 나는다.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추적해봤는데 그게 중요 대회는 아닌 거야. 주요 대회가 아니고 동네 대회인 것 같아.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취소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왜냐하면 수 지금 없다. 취소가 안 됐다는 건 100% 인용이라는 얘기거든. 취소가 안 됐다는 건 100% 인용이라. 왜냐하면 테니스 풍향이야지. 왜냐하면 제가 테니스에 가보잖아요. 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와서 인사를 해요. 서로. 예, 그래서 제가 테니스 경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럼 무슨 말이냐? 탄핵 기각이나 이 상태를 가지고 테니스 대회를 나간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테니스 대회를 나간다는 건 이거 아직 취소 안 했다는 건 설득력 있다 이거. 아직 취소 안 했다는 것은 이미 인용으로 결정된 상태다. 테니스 대회 문화가 있는데 네. 문영배 재판관 정도면 테니스 동호인들이 다 아는데 다 알죠. 100% 알죠. 그때 이거를 기각을 시키고 가가지고 테니스를 친다고? 죽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테니스 풍향에 의하면은 그게 취소되지 않았다면 인용이다. 그렇죠. 아직 취소 안 됐으면 확인하신 분도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찌라시가 이제 발전하는 거거든요. 아, 설득력 있어. 설득력 있어. 저는 이제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이재용 풍향계라고 보는데 네. 자, 이재용 풍향계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원래 오늘 모신 이유는 이제 철학적으로 네. 선고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진지하게 이미 글렀네요. 일단 짧게 합시다. 지난번에 그러면 주제만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 선고 이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지난번에 네. 우리가 선고를 못 잡은 거 아닌가? 18일 이후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네. 그 상황에서 철학자로서 떠오른 단어가 딱 하나 있었어요. 타블라 라사. 배운 적 있죠. 타블라 라사. 타블라 라사라는 것은 존 로크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텅 비어있는 백지에,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서양 사람들은 타블라 라사라는 말 영어로 옮기면 블랭크라 쓰거든요.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슬레이트, 아무것도 없는 슬레이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백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텅 비어있는 상태로 공화국이 가고 있다. 망했다는 소리가. 예. 근데 네. 이번에 탄핵이 만약에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그게 검은 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검은 노트가 된다는 것은 망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탄핵이 인용된다고 했을 99.9% 아니고 100% 저는 확신해요. 자, 자, 그럴 그럴 경우에 때, 디테일하게 나갈 수는 없고.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주제 제목을 정해주세요. 이거를 다뤄야 됩니다. 첫 번째 윤석열이 파괴한 대한민국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아, 그렇지. 1번은 그거예요. 재건. 예, 87 체제는 한계도 있지만 우리 3.1 독립운동부터 만들어온 선조들이 만들어온 것의 총집합이에요. 네. 피와 땀으로 일궈온. 그러니까 87 체제를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윤석열이 87 체제를 파괴했잖아요. 자기가 돌아오면 새로운 대한 87 체제 넘어서겠다 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첫 번째는 윤석열이 파괴한 대한민국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번째. 이때는 다양한 응징이 아니라 재건이라고 봐야 된다. 항상 이걸 중요해요. 보복이나 응징이 안 된다. 재건. 예, 보복이나 응징 프레임으로 가면 또다시 마치 여야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면 안 돼요. 재건의 문제로 가야 된다. 법률과 촘촘한 이때 상징투쟁을 벌이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이것만 되면 다들 그쳐하는 거. 이러면 지난번 촛불혁명 이후에 그것 때문에 잘 안 된 거예요. 누가 하나 타겟 정해가지고 네. 때리는 걸로 안 된다. 네, 그리고 하나 제도 하나 사람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오케이. 희생양 찾기라든가 제도 하나에 상징적인 제도 하나를 놓고 몰빵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그러면 재건되지 않아요. 재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괴한 대한민국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윤석열의 내란을 통해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체제적 한계가 어딘가. 허점들 많이 드러났죠. 허점들이 많이 드러났죠. 네. 그건 대한민국의 특히 헌법기관들의 허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맞아요. 헌법기관들이 촘촘히 따져야 됩니다. 헌법기관들이 예를 들어 그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공무원이 그렇죠. 안 지키면 네. 방법이 없어.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몇 가지가 확인됐죠. 그러니까 내란을 통해 드러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치안을 담당하는 주요 집단들이 동종교배 집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별자리들이 대부분 육사 출신이라는 것. 이건 위험한 거예요. 동일한 선생들한테 배우고 동일한 교수한테 배우고 동일한 프로세스로 성장한 사람들은 쉽게 국가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지만 국가를 파괴하는 데도 쉽게 동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사 또는 경찰로 가면 경찰대학 또는 법관으로 가면 서울대 법대 또는 이런 방식으로 특정 대학 출신들이 모든 분야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 분야를. 예, 예를 들면 우리는 행정고 출신들은 서울대 행정학과가 없는데 행정고시를 나오면 대부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다닙니다. 이해했어요. 예, 이런 식의 즉 지배 집단의 동징교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그 시스템적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 이걸 드러났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이번에 내란을 막은 사람들은 촘촘히 따져보면 다 그 동종교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란을 막았어요. 실제로 군인들도 그렇고 오케이. 군인들 군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의 내란을 통해 드러난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특히 체계적으로 하면 좀 어려운 얘기 하나 해도 돼요? 아니요. 아, 하지 마요. 그럼 쉬운 얘기는 뭐냐면 네. 권력이 분산돼야 된다. 그렇지. 권력 분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예, 권력을 분산시키는 문제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어렵게 체계의 문제를 가지고 오케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 영역에서 사회 전 분야에서 특히 헌법기관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럼 헌법기관을 하면서 신성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헌법기관은 그런 신성한 게 아니에요. 헌법기관이란 말은 단 하나의 임무만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게 임무인 거예요. 그게 헌법기관이에요. 그렇지. 헌법기관이니까 내가 뭐 특별한 권한이 있다, 신성화됐다 이런 거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의 신성화 이것도 차단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헌법기관이 뭐 하는 데인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윤석열의 내란을 통해서 드러난 부조리 현상, 체계적 한계 현상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문제는 내일 인용이 되는 순간 대선 체제에 돌입하게 되는데 대선 체계에 돌입하게 되면 한쪽으로는 선거를 캠프해야 되지만 다른 한상은 인수위가 돼야 된다. 캠프 자체가. 캠프 자체가 인수위는 이 두 가지를 기본 축으로 해야 된다. 동시에 정치 문화에 대한 대개혁이 필요하다. 너무 지금 주제가 많이 나와. 세 가지. 세 번째,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윤석열 내란 속에는 히틀러나 프랑코나 또는 무솔리니가 일으킨 파시즘도 있고 또는 군사 독재, 남미나 우리 아시아에 있었던 군사 독재, 아프리카에 있었던 군사 독재 프레임도 있지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파시즘의 현상도 있거든요. 그게 서부지법 사태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막아줄 사회적 체계를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인 네. 것 같다. 예전에 서구의 구테타 유형이 네. 있고 파시즘 유형이 있고 남미 유형, 아시아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이 했던 거. 네네. 근데 이제 이 둘과는 다른 네. 우리 윤석열을 통해 드러난 특징이 있다. 네, 선진국이 됐을 때 등장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OECD에 가입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문화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는 교육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체된 교육 체계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의 교육 또는 사회 체계는 90년 이전에 뒤따르던 교육 체계. 우리가 뒤에서 한 몸으로 이거는 전 세계 어디도 겪어본 적이 네, 없는 거예요. 우리만 진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나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뒤쫓아가던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 뒤쫓았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왔냐 이미 선두에 있어. 선두에 맞는 것이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한테는 이게 선두예요. 근데 그에 맞는 교육 체계가 안 돼 있어요. 사회 문화 체계가 안 돼 있어요. 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요. 자, 그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다만 우리 윤석열의 내란을 통해 드러난 한국만의 특이성이 있고 그렇죠. 이 특이성은 다른 나라에서 겪어본 적이 없는 거고 그것은 과거의 파시즘 이론이나 과거의 군사 쿠데타 이론으로는 해설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는 정치적 해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윤석열이 파괴한 대한민국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두 번째, 윤석열 내란을 통해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체계적 부조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 번째,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나와야 된다. 그렇지.